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됐습니다. 김정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 제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도소송, 보증금 반환소송, 이런 부동산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민경 법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14년 차 법무사 일을 하고 있고, 저의 주로 상업등기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야일 수도 있는데 법인 관련해서 등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기업과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는 권충선 변호사님과 그리고 등기의 신, 등신, 은경 변호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판사, 검사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러면 제 법무사 업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고 등기소에 제출을 할 문서를 대신 작성해서 대신 접수를 해드리는, 그리고 법원에 소장이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신청서를 대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 업무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뭐예요? 법원에 가서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변호사님들께서는 이 의뢰인을 대신해서 변론을 해드리는, 그리고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법무사는 그 변론권이 없습니다. 만약 돈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대신 차용증을 받아요. 자, 100만 원 빌린 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갚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소송해야죠. 소송해야죠. 100만 원 큰 돈인데. 근데 직접 하시기에는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시는지 어려우시니까 그러면 이걸 작성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변론에서 법원에서 이 친구가 100만 원 차용증도 썼고 빌려준 건 맞습니다. 그게 어려우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을 못 하시면 직접 이렇게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권충선 변호사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주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소송 위주로 일을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이제 매매,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은 거의 누구나 한 번 이상씩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자문, 상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작성, 검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거는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소송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저는 뭘 전문하는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뭔 개소리야! 기업 자문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기업 자문이라는 게 영역이 뭐냐, 뭘 하는 거냐 물어봐요. 회사가 설립되고 성장하고 증자하고 변경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묻고 싶죠. 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자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청에서 어떤 통보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는 요즘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CAD 프로그램 아니면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이 무단 사용했다고 통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당황스럽죠. 그 당황스러운 거를 제가 이거는 이런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그런 법률적인 쟁점들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제일 쉽게는 법무팀을 두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법무팀에 30명 정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몇백 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아무런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법무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대방들이 내용 중에 보내고 할 때마다 그거를 대표이사가 쓰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뭐 어디에 딱딱딱 검색해서 나온 거 가지고 조합해서 쓰는데 내 불리한 거를 많이 쓴 거죠. 내가 불리한 거를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당하고 울면서 이제 그때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 존재하는 게 자문 같은 역할인 거죠. 법률 자문. 네,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데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최저 시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월 한 50만 원, 3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받고 하는 것들을 제가 대응해서 설명하고 상담해 드리는데 월 30만 원, 월 50만 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거죠. 그 대신에 소송으로 오게 되면, 맞게 되면 그건 몇 억 단위고 그거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합니다. 네, 저한테도 계약서 검토를 저한테 많이 의뢰를 하세요. 법무사 보통 가까운 곳에 법무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계약서나 어떤 그 문서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많이 요청하시는데 제가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 있는데 복잡하고 그리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미련 없이 저희 변호사님들께 이거는 변호사님들 상담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님께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아니면 뭐 다른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연결을 해드리는 편인데 그런 전문적인 그 자문을 구하시고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신다면 가래로 막을 거 뭐 호미로 막는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 생활에서 항상 그런 서비스를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자문 사건 중에도 처음에 올 때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요청을 왔어요. 근데 상대방이 되게 유명한 상장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법률 계약서를 막 42장을 보냈어요. 42장의 계약서를 보냈는데 그 계약서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당황을 시작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저랑 자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보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보는 게 힘든데 일반 대표이사가 일반인께서 이 계약을 완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금액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큰 비용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세요. 네. 아무래도 좀 어렵게 다가가니까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네.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좋습니다. 법무사님 영역을 이제 새롭게 들은 분도 있고 저희 변호사 영역을 새롭게 들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니까 권 변호사님한테 부동산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것까지 궁금해?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다 해드릴게요. A부터 Z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 문의사항이 든다면 요청을 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법인이 되는 기준이 있나요? 돈 버는 회사. 돈 버는 회사는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되고 돈을 벌지 않고 다른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벌지 않고 다른 거. 뭐 자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비영리라는 건 돈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영리라는 게 돈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통상적으로 접하는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형태가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다 수익을 남겨서 그 수익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영리, 영리를 돈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게 왜 등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그 법인이라는 게 실제가 있는지 실제가 없잖아요. 법인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법인이라는 것 통해서 어떤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게 영업 활동을 있는지 거기에 실체는 뭔지를 알기 위한 장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등기부가 등장하는 거죠. 물론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이 등기 제도 자체가.
법인 등기가 있다면 아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부동산 등기가 있죠. 네. 부동산 등기도 지금은 예전에는 이런 색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 등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산 등기로 돼 있어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700원만 내면 누구든지 어떤 부동산이든지 그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지만 등기소에서 종이로 된 등기부를 출력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네,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해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동산 등기부를 많이 뗄 때가 뭐냐면 내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차를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등기부를 꼭 열람하셔야 돼요. 저 이사 가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네. 거 뗐던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 등기부 그렇죠. 등본을 떼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느냐예요. 그렇죠. 임대인과 소유자. 자, 임대인의 개념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네. 그리고 소유자는 그 물건의 진짜 소유자.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나 이런 사건들에도 보면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도 그렇게 계약을 하게끔 유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우선 등기부 자체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되게 필요하고 그 외에 소유자가 이 상황이 왜 차이가 나는지, 소유자가 왜 임대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만약에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다면 안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좀 찝찝하고. 찝찝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제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뭐 제도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약간 사후 약방문 같은 이제 지금 생긴 제도들은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이미 피해 받으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할까, 근데 뭐 효과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가. 네. 근데 일단 임차인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그 보통 사회 초년생들인 임차인 분들은 전세 내가 임차인이 된다, 전세 계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엄청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저도 최근에 전세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했었는데 허그? 네. 허그. 네. 인가 그거를 뭐 들어야 하고 엄청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대출이라는 것도 처음 받아봤고 네. 특히 전세 집을 가지고 대출한 건 처음이었는데 사실 저처럼 처음인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담보물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알아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이게 원룸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 원룸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임대인이 돈 안 갚으면 이거 팔아서 내가 돈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1억 원짜리인데 내가 2억 원 보증금을 주고 돈을 빌려줘. 그러면은 일단 받은 물건보다 미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가서도 종국적으로는 그 돈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원룸이 1억 원짜리인데 1억 원 이상 1억 5천 막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팔아갖고 받으려고 보면 이건 실제로 가치가 1억 원짜리였는데 1억 원짜리를 팔아봐야 잘 팔아야 뭐 7천, 8천에 팔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물건보다 상회하는 내가 더 비싼 돈을 빌려줘 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 물건이 그 돈을 돌려주는데 큰 도움을 못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 원룸이 얼마짜리인가, 그거 한 가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채권자, 빚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말고 내 앞에 은행에서 대기표 뽑아서 돈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처럼 이 물건에 달려있는 빚쟁이들이 몇 명이 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같은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나보다 앞선 빚쟁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갖고 미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억 원짜리인데 앞에서 5천만 원을 땡겨갔어. 그러면 나중에 이걸 팔면 이 사람이 먼저 5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이 원룸이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나 말고 나보다 먼저 돈 받아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내 앞에 누군가가 돈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저당권자라고 이해를 하면 근저당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에서. 요새는 모바일로도, 모바일 앱으로도 열람이 가능하고 그 제가 갑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갑구에는 소유자가 나오고 집주인 나오고 을구에는 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먼저 선순위로 돈을 받을 자들이 을구에 나옵니다. 을구에 1순위 이렇게 순위 번호가 있어요. 번호 보면 내 앞에 벌써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있구나. 내 앞순위로.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나보다 돈을 먼저 가져가실 분들. 나는 그 뒷번호, 뒷순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어요. 을구가 뗐는데 어머 여기는 왜 을구가 없지? 그 부분은 앞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읽어낸 거죠. 네. 그러면 뭐 전세 대출을 받거나 집을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곳을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럼 제일 좋죠. 제가 1번, 내가 1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지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깨끗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이 돈을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게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등기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발품을 파세요. 뭐냐면 그 동네에 공인중개사들 10분만 찾아가서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그거 하려고 10군데나 돌아다니냐고.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해서 1억, 2억, 3억의 빚을 지면 그걸 누가 다 갚아야 된다?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요즘에 네. 이런 뭔가 이렇게 요즘은 어플 이런 게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서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직접 가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건가요? 이거는 사견이지만은 그렇게 어플에 나와 있는 거는 말하자면 호가 위주로만 나와 있는데 호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를테면 매매했다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이 내놓는 가격이 호가예요. 그리고 임대차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 이러고 나와 있는 건 임대인이 내놓고 싶은 가격인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진짜 얼마짜리 물건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려면은 그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그 주변의 시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발품을 파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려면 계약서 같은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저는 사실 프리랜서? 그러니까 1인 기업 뭐 이런 개념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원청징수 같은 거를 떼고 있는데 세금 계산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엄청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게 많아가지고. 우선 그 계약이라는 게 나왔고 세금 계산서가 나왔어요. 세금 계산서는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발행을 해야 돼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뭐 어떤 걸 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든 현금영수증. 사업자든 어떤 간에 분명히 계약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계약의 증거가 되는 게 서류가 계약서죠. 계약서에 기본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리관계. 권리.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권리 의무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권리라는 건 내가 어떤 거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유이용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5만 원을 내고 그 모든 시설물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권리. 근데 의무는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우리 김정규 변호사님 지금 계약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약 관련해서 자문하신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재밌는 거 하나 나눠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주류 도매업을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술은 조금 그 주류 도매라는 게 우리가 보통 가는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주류를 공급해주는 업체입니다. 납품 받죠. 납품을 해주는 업체. 우리나라에서는 주세가 있어요. 주세. 주세요? 술을 사면 술에 세금이 붙어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술에 세금을 붓다니. 오, 처음 알았어요. 술에 세금을 붓다니. 아. 병뚜껑에 1년 번호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오늘 한번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뚜껑에 항상 1년 번호가 있어요. 네. 그것처럼 어느 정도의 소주병, 맥주병이 팔렸다라는 기준으로 그 자체 병 단위로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을 매긴다라는 건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나 술을 만들어서 팔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주류는 도매를 할 때도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주류 도매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 면허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넘긴다는 게. 팔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면허를 사고 파는 거예요. 네. 네. 저가 오희선 변호사는 팔 수 있어요. 그 면허를. 근데 뭐 자격이 주어지지 물론 않아요? 이제 조건을 갖춰야 조건을 되지만 갖춰야 되고. 그게 팔 수가 있는데 제가 담당했던 그 사건에서는 주류 도매 면허를 팔았어요. 네.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값어치가 있나요? 그쵸. 그만큼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10억에 팔았는데 네. 1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면허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회사의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빚이 있는 거예요. 아, 10억 주고 샀는데 네. 그 면허 안에 네. 면허가 있는 회사를 산 거죠. 면허가 있는 회사를 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지금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제가 그 자문했던 그 회사는 그 주류 도매로 제가 샀어요. 그분이 샀는데 10억에 샀는데 딸려 있는 빚이 자그마치 22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를 수가 있나요? 그 사기 전에는? 장부가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다 명시했습니다. 네. 근데 22억이라는 게 장부에 숨어져 있었던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계약이 사기냐, 일부러 속였느냐라는 걸로 계속 다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계약서에 조항이 안 써 있으면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네. 그거를 판 사람은 난 설명을 해줬다. 네. 실제 22억이 있는데 이거 너한테 설명해줬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계약서에는 면허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까지 다 기재를 했거든요. 심지어 몇만 원짜리 펜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20억이라는 부분들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사기 아닌가요? 물론 내가 지금도 듣기만 했으면은 경찰에 조사 중이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지금 오희선 배우님도 그렇지만 이 유튜브를 영상을 보는 분도 사실 계약서가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변호사지만 저 핸드폰 약정할 때 그냥 씁니다. 저도 눈 안 봐요. 그냥 대충 쓰고 괜찮겠죠 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면 그때 고객님 사인하셨잖아요 라고 딱 내밀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하긴 저도 진짜 계약서 잘 안 읽고 그냥 서명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모든 거에 있어서 읽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김정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에서 주류 도매 업체를 매도하는 쪽 변호사였다면은 10억짜리 계약인데 22억짜리 빚이 있었다 그러면 22억의 채무가 어떤 채무가 있다는 걸 계약서에 명기를 해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명기를 안 한 게 이제 숨겼다고 보기에 훨씬 더 유리한 정황이 되겠죠. 예. 사실 그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라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쵸. 네, 모르죠. 근데 법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을 수 있죠. 이 공간 안에도 탁자와 의자가 있듯이 법인에서도 물적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계약서에. 그러다 보니까 아지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숨기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변호사들이 찾아내서
계약서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럼 그 소송에서 지게 되면 22억을 그 지금 매도한 사람이 갚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2억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돼요. 아, 매수인이? 예, 매수인이라는 거는 물건을 산 사람. 아, 물건을 산 사람. 네. 물건을 산 사람이 갚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이 벌어지고 와, 무섭네요, 진짜로. 그만큼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명확히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채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네. 조금 더 살펴보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약서 중요합니다, 진짜. 이번 컨텐츠가 기업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상세히 설명이 필요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댓글이나 상담글로 해드릴 테니까 저희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번 회차에 처음 나오신 두 분 특히 이번 컨텐츠를 찍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법무사님. 네, 저는 아직까지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법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 등기가 뭔지 조금 이제 알 듯 말 듯 요 정도까지밖에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게 저의 전략이었나 다음 회차를 노리는 전략이었나 이런 의문 들면서 만약에 다음에 불러주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좀 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발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오혜선 배우님을 로스쿨에 합격시키는 걸 목표로 진짜 해볼 정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친절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게 저희가 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쉽게 철수와 영희, 오징어 게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다음 회차에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 만나요.